반갑습니다. 어, 가상 융합 활성화 포럼,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전체 포럼 이제 의장과 동시에 정책 분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메타버스 산업 정책에 대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회의 세미나 오늘 이제 진행 순서는 제가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원여대 심한수 어, 어, 이 단장님께서, 심한수 단장님은 실감미디어 공유대학 혁신공유대학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로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님도 실감미디어 공유대학의 부단장님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는 제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심하수 단장님께서 이제 거기에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다음 김영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김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특히 이제 메타버스 버블 붕괴 이후에 향후 이제 정부 정책 방향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만, 메타버스가 정말 실시간으로 이 버블이 붕괴되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과 현재 9월입니다만 9월 상황이 지금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이런 추이가 연말에 가면 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그래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 가을, 겨울만 하더라도, 메타버스가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위축될 것이다. 버블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했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초기부터, 메타버스의 초기부터, 이런 어떤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개념의 모호성 등등에 대한 지적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이 근데 올해 특히 들어와가지고 메타버스가 버블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사실 이게 정부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좀 바람직하게 끌고 가야 되는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 좀 돼 있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현재 메타버스 상황을 좀 진단을 해보면, 이제 메타 주가를 보면, 메타는 미국의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이었죠. 이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오른쪽 이제 그림입니다만, 현재 146불 지금 뭐 정도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대략 이 그래프 1년 지금 추이를 좀 보고 계십니다만, 1년 전과 비교해봐서 대략 무려 뭐 한 60% 정도가 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ETF와 같은 메타버스 ETF 등 메타버스 관련 주가가 역시 이제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의 특히 이제 주식의 하락이라는 것은 빅테크 기업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크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인데, 메타는 다른 기업보다도 훨씬 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또는 HMD에 대한 어떤 개발, 즉 하드웨어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이제 메타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 하락의 거의 폭의 2배가 넘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퇴적에 좀 진입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건 이제 구글 트렌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현재 상태를 보면 대략 이제 작년 한 10월, 11월 이때가 정점의 피크라고 이제 본다면, 그게 지표상으로 트렌드로 그렇게 나와 있어, 구글 트렌드라는. 그래서 메타버스 현재 구글 트렌드 지수를 보게 되면 고점에 한 25% 수준으로 좀 하락해 있습니다.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까지 좀 추락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고민, 그런 어떤 분석을 좀 해보면, 하나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특히 수익 모델의 차원에서 결국은 지금 즉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성공한 모델은 유일하게 지금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성공한 모델이라는 것은 게임형 메타버스, 예를 들면 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저는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도 소셜 게임으로 일종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제페토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컨텐츠 또는 플랫폼 중에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게임형 메타버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게임형 메타버스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모델이 과연 무엇일까? 또는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라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결국엔 이렇게 이제 퇴적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유는 메타버스라는 그 추상적 개념에 대한 그 피로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조금 전에 성공한 모델은 게임형 메타버스가 현재 유일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또 이제 VR이나 AR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미러월드 뭐 등등도 집어넣습니다만 그러면 도대체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모델, 새로운 컨셉이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나오는 게 이제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하나의 가상 세계 또는 가상의 게임, 플랫폼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유니콘과 같은 이 전설 속의 동물과 같은 그런 유니콘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뭔지는 뭔가 신비한 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그 의견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메타버스가 무엇이라는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서 또는 그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 개념이면서 가지는 피로감,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향후에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가 최적의 진입할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 몇 년이 아니죠. 몇 년만 되더라도 메타버스라는 개념 거의 소멸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메타버스하고 이제 NFT 가상화폐 이게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NFT와 가상화폐 등등은 통합되는 즉 메타버스를 이런 거래 플랫폼으로 보는 또는 그 NFT하고 가상화폐가 메타버스 내에서 유통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런 어떤 NFT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과 메타버스가 분리되기 시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개념은 소멸하더라도 메타버스 내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면 VR이나 AR 또는 NFT 가상화폐 등등의 각각의 모듈들은 각계약진하는 이런 단계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 보시는 것은 서울시가 이제 구축해 놓은 스타트업 허브입니다. 이 스타트업 허브를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제페토 안에 지금 구축을 해 놓은 건데요.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저 앞에 여자 캐릭터로 된 게 접니다. 제가 들어가서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이게 전체를 좀 둘러보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다 상주한 아바타가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여러 번 들어봤는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만 건물만 구축해 놓고 일시적으로 이벤트로 끝난 케이스가 정말 너무나 많고 결국 죽어버린 공간이죠. 근데 이런 어떤 폐허로 변해버린 이런 메타버스 공간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들이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투자 또는 사업을 보게 되면 과거의 관성으로 움직인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 같은 경우 올해 뭐 지자체가 구축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구축 후에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를 전락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신규로 발주하는 그리고 올해 잡혀있는 예산을 소진하면 결국 반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은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큰 어떤 문제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정부 정책 또는 정부 사업은 과거의 VR이나 AR에 대한 정부 사업과 지극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한때는 또 VR과 AR이
정말 미래다라는 걸 가지고 막 정말 성급하게 그 정책을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어느 순간에 VR, AR에 대한 어떤 이런 붐들이 꺼지면서 이제 메타버스로 대치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이제 VR, AR에 대한 그런 어떤 정부 정책과 산업 정책과 현재의 어떤 메타버스 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에서 주로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만 정부 정책과 전략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2017년에 있었던 이제 VR 쇼핑몰 구축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VR 쇼핑몰 구축 시범 사업 업무 협약식 그래서 아주 2017년 대대적으로 이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백화점, 유명 거리 상권, 전통시장 등을 VR 속에서 체험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VR 쇼핑몰을 시범 구축해 오늘 10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공개가 안 됐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게 결제 모듈하고 연동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그게 공개가 안 돼버린 상태로 사장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AR이나 VR 이야기를 할 때 뭐 많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인용됐던 이야기가 마윈 같은 경우가 향후에 VR 쇼핑 비중이 뭐 40%까지 확대될 거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현실은 유통사업자 꼭 투자해야만 하는 기술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말 법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나 메타버스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도 이제 VR 관련돼서 2020년에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만 가상 공간에서 개인 아바타를 만들어서 3차원 의상을 입혀볼 수 있는 VR 쇼핑몰을 개발해 23억을 제공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과기정통부의 2020년 사업이 지금 현재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VR을 그러니까 이게 아바타를 개인용 아바타에 의상을 입히는 이런 하나의 기술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상용화가 좀 되어 있지도 않고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VR은 아니더라도 AR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어떤 패션이라든지 코스메틱을 시도하는 훨씬 더 활성화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이제 VR이나 AR 가상현실 특히 VR에 대한 하나의 과거의 붐 속에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지금은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자체의 성과물이 소멸해버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혹시 메타버스도 좀 이럴 가능성이 커서 좀 주의를 우리가 좀 지극히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법을 또 하나 이제 크게 각광을 받는 것처럼 보였던 게 공연 플랫폼 즉 엔터테인먼트의 도구로서의 메타버스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를 보시면 과거에 아이돌들이 글로벌 아이돌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결국은 이제 공연을 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뭐 DJ 마시멜로라든지 또는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든지 제페토에서는 뭐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BTS가 포트나이트에서 전 세계로 다이너마이트의 안무를 공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에스파라는 SM이 에스파를 공개해가지고 뭐 신인 걸그룹 사람 4명, 아바타 4명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다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분들 중에는 주장했던 분들 중에는 이런 공연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는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바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뀔 것이다. 즉 공연이라는 그 자체가 니치 마켓으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현실 공연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걸 끊임없이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드디어 그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메타버스를 탈출한 엔터 공연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이유 공연이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면 이번에 그래서 지난주 언젠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의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해서 더 골든 아워라는 걸 했었는데 오렌지 태양 아래 이런 공연을 했는데 전석이 매진돼 버렸던 이런 몇만 명이 들어가는 주경기장에 좌석들이 다 매진돼 버렸던 그리고
근데 옆에 있는 사진이 그날의 이제 공연의 사진들입니다만, 엄청난 팬들의 찬사를 받았던, 그리고 팬들이 열광했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의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앞에서와 같은 공연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이게 이제 이 메타버스를 강조했던 분들은 하나의 주력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주력 공연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이건 이미 사라졌구나, 소멸했다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메타버스는 현실 공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향이라든지 조명, 그리고 영상, 이게 이 전체를 하나로 현재 생동감 있게 이렇게 엮어낼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공연보다는 VR을 기반으로 한 HMD를 쓰고 공연을 감상하는, 특히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생동감이죠. 오히려 이런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공연이라는 것은 뭐 PC라든지 모바일 상에 있어서의 가상세계에서 공연, 이걸 주로 이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공연이 이런 현실에서의 생동감, 뭐 정말 폭발적인 어떤 공연의 임팩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엔터테인먼트 상에서의 공연도 급격하게 아마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과거에 VR, AR의 정부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제 VR, AR 정부 정책이 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메타버스 정책도 과거 이제 VR이나 AR의 정부 정책과 똑같은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부 정책의 혼선, 그다음에 정책적 우선순위하고 추진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걸 이제 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상상 또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드는 그런 의문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우선순위가 없을까? 정책적 우선순위라는 것은 먼저 추진할 계획과 후순위,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를 구별해야 되고, 추진 체계, 어떤 정책과 어떤 정책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A라는 정책을 기반으로 B라는 정책이 등장해야 되고, 또는 A, B를 기반으로 C가 등장해야 되고, 이런 어떤 추진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체계가 없이 마구 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실제로 이제 위원회에서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를 했었죠. 왜 정부 정책은 예산순으로 이게 자꾸 발표를 하느냐. 예산이 큰 걸 1번으로 잡고 예산이 작으면 10번으로 밀리고,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왜 나열을 하느냐.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의 정책 우선순위하고, 그다음에 각각 사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추진 체계를 만들면 이게 참 좋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정부도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우선순위하고 그 우선순위가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이게 전체 구조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나열적으로 예산 순에 따라서 이 정책을 집행하다 끝나는 건데, 이게 결국엔 실패의 대단히 중요한 원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산 순으로, 그러니까 중요도 순이 아닙니다. 예산 순으로 정책을 펼쳐간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간 기업의 활용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B2B 모델의 도출이 실패하는 거고, 왜냐하면 UI, 유저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메타버스가 활용에 있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HMD가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점들이 그런 거죠. HMD를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이 망가지고 화장이 지워지고 이런 문제들인데, 그걸 여전히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향후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애플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AR 글래스 뭐 이런 것입니다만, 과연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B2C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 B2C는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가 나름대로 유저를 끌어모으고 이게 가능하고 성공한 모델입니다. 유저를 모으는 데 있어서 성공한 모델입니다만, 그래서 B2B로 가면 어떻게 될 건가? 예를 들면 B2B로 가가지고 이게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가? 또는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현재 B2B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정착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도 동일하게 VR, AR의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B2B 모델을 확산시키고 뿌리 내리는데 실패했는데 그걸 보면 민간 기업이 결국 이거 왜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써가지고 그 성공한 모델,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왜 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도출이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민간 기업이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거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협력 모델 이슈하고 맞물립니다만 결국에는 에코시스템, 즉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못하면 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없다는, 또는 이게 결국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는 큰 어떤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VR, AR의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민간이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고 정부가 백업하는 구조가 아니고 정부가 끌고 나가고 민간이 끌려가는 이런 형태. 그리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 있어서 대기업은 관망하고 있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민간 기업을 끌고 가는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즉 정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지원 자금, 예를 들면 제작 지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R&D하고 제작 지원 자금이죠. R&D하고 제작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과거 AR, VR의 정부 정책을 좀 보고 있었지. 이게 정말 진지하게 이게 산업이 성장하고 또 산업 생태계가 구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게 아주 큰 한계였습니다. 세 가지 한계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이제 유사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 거죠. 현재 이제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점검을 하면 특히 이제 세 가지 부처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이 생태계 구축에 주로 이제 주안점이 두고 있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사업, 제작 지원 사업이죠. 이걸 좀 하고 있고요. 중기부에서는 메타버스 기반의 스타트업 사업,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점검을 해보면 어떤 우리가 특징을 좀 알 수 있냐면, 하나가 이제 과기부가 하고 있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내부를 들여다보면 메타버스 이제 숫자는 한 800개인가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앞에서 지적했던 문제점,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협업하는 걸 생태계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내부의 어떤 다이내믹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즉 그러니까 내부 구조가 에코시스템 생태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각각 그냥 가입해서 현재 그냥 회원사로만 존재하는, 그러면 원래 추진했던 생태계 구축이란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체부 사업을 보면 특히 이제 파괴력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문체부 사업과 메타버스 사업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소셜 게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월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게임에서 많이 합니다만 결국에는 문체부에서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AR도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VR 기반의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앱 기반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앱이라든지 또는 뭐 PC 기반의 뭔가의 가상세계, 이걸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메타버스로 정의하고 막대한 몇천억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과연 문체부에서 만든 메타버스 콘텐츠가 뭐가 도대체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 생존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현실에서 생존할 수 가능한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에 실패했다는 점.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문체부 정책 자체가 메타버스 관련된 정책이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이건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 부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기부 이슈인데요. 메타버스 기반의 스타트업 이슈인데요. 결국 이제 스타트업의 양성에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기부에 일어났던 문제들은 기존의 스타트업, 즉 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과 동일한 형태로 접근을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기반의 스타트업을 할 때는 결국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앱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과 좀 다른 형태, 예를 들면 메타버스는 훨씬 더 이 기반은 특히 HMD를 쓰게 된 VR이라든지 AR 기반의 스타트업은 진입장벽이 훨씬 높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이제 사업, 기존의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이제 연동시켜 줄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어떤 기존의 사업적,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링크를 시켜주고 연동시켜준 상태에서 어떤 스타트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메타버스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정부의 사업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부진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콘텐츠 구축이 실패이거나 또 하나는 스타트가 양성이 부진한 상태이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부진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한 뭔가의 마중물로서의 산업 정책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략 부재 속의 정부 정책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이제 생태계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R&D, 스타트업 등에 걸쳐 정부 전략이라니까 없이 예산의 소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진이라는 게 중요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만 보더라도 대략 조 단위 한 2조 한 6천억 정도로 되게 추정을 합니다만 막대한 돈이 메타버스라는 예산에 꼬리표를 달고 내려와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부가 과연 장기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 없이 그 예산을 소진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2021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추경 때, 제가 직접 겪었던 사안입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정부의 정책적 전략, 또 정책, 전략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집중되었던 걸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작년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에 이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모든 부처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 정책적 효과라든지 메타버스 산업 전체에 대한 활성화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소진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집중이 되는 체온이 없는 상황을 제가 직접 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부 어떤 전략 부재 상태라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 이제 메타버스 사업이 전체 지자체에다가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 올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 예산 획득을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이게 하나의 예로서 좀 생각하는데요. 이게 메타버스 수도 경북, 비전 선포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자체가 가상의 공간, 현실과 다른 가상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무슨 메타버스 수도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북에 메타버스를 내세워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이제 VR, AR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R&D라든지 창업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메타버스가 소멸하면 메타버스 수도를 표방했던 이런 경북도 전체 정책이 결국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즉 이제 사라지는 거죠. 없는데 과연 이런 고민들 없이 지자체 간의 예산 획득의 경쟁의 도구로서 메타버스가 질 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비극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이제 3가지 정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야기,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제가 그 한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현실의 대체가 아니라 현실의 보완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라는 하나의 보편적 플랫폼보다는 기능적 목적, 특정 기능을 어떻게 잘 달성할 것인가 하는 기능적 목적 실현의 메타버스가 정부 정책에서 중심이 향후에 특히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소멸하거나 메타버스가 급속히 퇴조한 다음에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메타버스가 퇴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용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가 주로 이제 B2C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 게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연 등등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큰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서의 메타버스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서는 B2C에서 특히 실용성이 강조되는, 즉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가 정책적 중점으로서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업 활동과 현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메타버스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 활동 속에서 과연 메타버스가 왜 필요할까? 왜 기업이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필요한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활동의 중요한 하나의 예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는 굳이 가상세계란 이렇게 되지 않아도 좋은데
지금은 어떤 금융권 자체가 메타버스를 가상 세계로만 이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결국 기업 활동, 또 기업의 금융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라는, 즉 메타버스적 요소 중에서 꼭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점을 집중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 목적이 메타버스입니다. 교육 목적도 지금까지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무슨 HMD를 쓰고 또는 뭐 아바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가상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교육 목적의 메타버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정말 학생들의 또는 현재 지금 비대면 상황이 향후에 이제 다시 간헐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 어떤 그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적 관심사니 교육적 목적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 가지로, 특히 첫 번째가 현실의 보안으로서의 메타버스, 기능적 목적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 두 번째, 실용성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기업 활동과 현실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메타버스가 돼야 된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고 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심화스 원장님이 이제 코멘트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유정현 위원장님께서 뭐 전반적인 메타버스 정책의 이제 문제점과 앞으로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성 등에 대해서 명쾌하게 잘 말씀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처음 크게 등장했을 때 이게 비학술적 용어이며, 그 다음에 그 어원의 기원조차 뭐 그렇게 이슈가 될 만큼 중요한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어떤 패션처럼 하나의 트렌드의 마케팅 용어로서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환상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개념이었다는 것은 아마 이제 관련 업계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눈치를 채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서 붕괴될 것이다라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그간에 AR, VR, 실감 미디어 또 이제 메타버스까지 오는 이제 유행어의 흐름 속에서 다들 예상하셨던 바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고요. 또 뭐 심지어는 메타버스와 유니버시티를 조합하면 메타버시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그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시도들도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간에 이제 이렇게 어떤 대중들의 어떤 좀 이제 뚜렷하지 않은 어떤 개념을 좀 이렇게 패셔너블한 용어를 써가지고 좀 호도해서 어떤 하나의 사업 기회로 삼는 그런 형태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보여왔던 모습이었고 메타버스에서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의 전략을 사실 고민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와서 지금 크게 고민하고 있는 이 관련 정보화 사업의 꼭지가 DX 사업, 디지털 트랜스폼 사업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었었는데, 우리가 가상 세계라는 것을 구축하기에 앞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이 가상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와 플랫폼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마 아직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디지털화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 사회는 좀 아날로그 쪽에 좀 속하는 사회 속에 있는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누가 계산했는지 우리나라의 디지털 화되어 있는 정보는 뭐 전체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디지털화가 가속되어져야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화된 또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확보된 상황에서 올바른 로드맵을 다수가 공감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매체가 우리가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현실 또 실감 미디어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3D 기법들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최근에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로 뭐 많이 쓰이고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사회 각 분야에서 워낙 많은 이제 그 디지털화의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향후로도 뭐 5년 주기, 뭐 3년 주기로 또 다른 메타버스가 또 출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떤 플럭체이션 속에서 점차적으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람들 그 일상생활 속으로 좀 다가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는 어찌됐든 뭐 이런 어, 근본이 되는 기반 기술 개발과 그뭐 하드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플랫폼 개발, 뭐 빅데이터 AI를 접목한 이러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요소 기술로 계속 개발해가면서 다양한 사회 현상에 접목해가는 시도는 계속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붐이 한번 푹 불었다가 푹 꺼져가지고 사람들 기운 빠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워낙 이 기술이 계속 이렇게 계단처럼 밟아 올라가야 되는 기술인데 이렇게 뭐 사람들 갑자기 기운 빠져가지고 계속 메타버스에 매진하셨던 분들도 뭔가 그 다음 기술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버블이나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또 투자의 기회를 좀 놓치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사회가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될 방향이 이러한 가상화의 방향은 뭐 분명하다고 다들 느끼실 거고, 그거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빅샷을 노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꾸준히 진행하면서, 또 우리 후배들이 또 계속 이어받아가면서, 이제 보다 이제 좀 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 그리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축에 좀 이 기술이 좀 크게 이바지하면서 좀 더 휴머니스틱한 좀 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장황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길었습니다. 네. 아유, 별 말씀. 아유, 네. 신나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니, 결국 이제 말씀하시는 게 빅샷이 아니라 스몰샷이네요. 정부가 좀 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키워드인데, 참, 예,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몰샷이, 그러니까 조금만 빅 스텝이 아니고, 네. 스몰 스텝을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정부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예산을 크게 잡아야지 기재부를 설득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다음에 새로 뭔가 아주 팬시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기재부 설득이 잘 안 되는 네. 그게 또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정부 전체가 또 예산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단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감사합니다. 김영석 부단장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단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공유 지금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큰 틀에서는 미리 상의를 한 건 아니지만 위정현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심한수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시그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저는 살펴보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번 짚고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조합어이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그 외에 뭐 IoT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과 결합해서 현실감을 극대화한 실감 미디어 서비스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약하면은 가상과 현실이 연계된 행위와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 공간하고 연계가 되고 그 연계가 뭐 경제적인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실제 경험의 공유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최근에 새로 나온 개념이냐? 전혀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한 20년 전에 유행을 했던 세컨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 제 주변 분들 중에는 세컨 라이프에서 만나서 국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당시에 세컨 라이프 서비스에서는 많은 기업이 홍보관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가상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가상 세계에서 만들고 거기서 공연도 일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만드는 공간도 있었고요. 기업이 만드는 홍보관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 세컨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왜 그 당시에 크게 성공했고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메타버스가 단순한 하이브인지 아니면은 영속 가능한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가치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말을 들어온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30년 동안 여러 번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상현실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 투자가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시기, 가상현실이 암흑기라고도 부르죠.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러고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생긴 부흥기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음업을 하려고 하는 이 관점에서 문제는 앞서 이제 위정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붐업만 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전에 이제 세컨 라이프 같은 서비스, 유사한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들과 지금의 메타버스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유사성은 아바타가 있고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소셜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제페토나 여러 가지 형태의 로블록스나 이런 메타버스하고 유사한 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이라든가 혹은 모델링 과정들이라든가 내 공간을 꾸미는 과정 이런 것들이 세컨 라이프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메타휴먼이라든가 혹은 지금 예를 들어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가 6살이 만 7세가 됐는데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것에 익숙하냐면은 제가 이제 가상현실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HMD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저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HMD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요즘은 낚시에 빠져서 HMD 낚시도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정도로 그런 디바이스나 이런 온라인 서비스에 매우 익숙한 형태. 그런 부분이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이런 인터랙션이 매우 쉬워지고 익숙하게 제공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면 어떤 점이 재미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의 행동이 재미있고 거기서 있는 게임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부분, 자기가 만든 부분 아니면 어떤 액션을 한 것이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도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느끼고 결국 이제 퍼시스턴트한 월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원타임으로 경험하고 끝나는 월드가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의 이제 리얼 월드하고 연계된 액션이 일어난다라는 측면이 이제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컨 라이프 같은 경우도 퍼시스턴트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형태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 같은 경우도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의 HMD나 글러브나 이런 형태의 인터페이스하고 지금의 인터페이스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에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은 사실은 해결책을 볼 수 없을 테지만 이러한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 나가야 할 방향이 하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앞서 이제 심한수 교수님도 말씀 주셨고 위정희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B2C 형태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사실은 뭔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B2B 형태로 어떤 스페시픽한 인더스트리에서의 활용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디지털 트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오토데스크라고 하는 그 CAD와 건축 이쪽에서의 가장 큰 회사, 3D 모델링에서의 큰 회사에서는 얼마 전부터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여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지원하고 여기서 뭐 건축물이라든가 디자인물을 증강현실 공간에서 보고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거기에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무브먼트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서비스 자체가 실제 세계하고 연계가 되면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뭔가의 레버뉴가 나올 수 있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한 기존의 인더스트리하고 연계된 메타버스가 등장할 시점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는 높은 수준의 프레젠스하고 이머전이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유명한 뭐 여러 가지 잘 알려진 분류가 됐는데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가 그 제공하는 정보가 인티미트한가 익스터널한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현실 세계에 오그멘테이션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가상 세계에 주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건가에 따라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로 구분하는 이러한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름을 뭐로 붙이느냐, 어떻게 하는가를 떠나서 결국은 익스터널한 정보하고 인티밋 정보, 나의 행위에 대한 정보하고 내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이 가상의 객체하고 실제 객체가 어떻게 연계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의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제 가트너에서 2022년에 나온 이제 메타버스의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하나의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디지털 커런시라든가 마켓플레이스도 있지만은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디지털 에셋, 뭐 디바이스 인디펜던스와 같은 어떤 이제 컨텐츠하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오른쪽과 같이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체험하는, 사용자를 표현하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나를 표현한 액터가 있고 내가 존재하는 환경이 있을 때 이 환경을 디지털 트윈과 같이 그대로 캡처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내 행동만 가져오든 뭔가를 단순해서 가져오든 하는 캡처와 센싱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상 세계 내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가상 물체와 가상 환경과 가상 액터 여기에는 이제 소셜하게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다른 참여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제 AI에 움직이는 아바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캐릭터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그리고 얘들을 실제 환경에 적용해서 실제로 체험하게 하고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하는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액추에이터는 뭔가를 실제로 움직여주는 형태의 액추에이터인데 메타버스의 개념으로 가면 이것이 경제적인 커런시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재화의 교환도 될 수 있을 거고 물론 감각의 그 제공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에서 보면은 캡처와 모델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캡처와 모델링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 목적은 현실 세계의 구성 요소를 가상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주요 기술 요소가 되고요.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환경 구성 요소를 생성하고 변화하고 삭제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현실 세계의 변화로 주는 액추에이터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활용 사례들, 앞서 이제 위정현 교수님께서 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몇 가지 이제 저는 이미지 중심으로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작년 올해 많이 활용된 거는 축제 이벤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대학들에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많은 대학들에서 사용을 했는데, 뭐 어떤 축제, 학생 축제를 가상 캠퍼스 내에서 하는 경우, 혹은 입학식이라든가, 혹은 졸업식을 하는 경우 등이 이제 국내외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일어났죠. 이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된 것이 크긴 합니다만, 실제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생 축제를 학생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15,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메타버스 상에서 축제를 즐기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서 위정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원타임으로 끝났고, 이것이 전속적인 어떤 그 경제적인 가치나 산업을 불러일으키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고민 상황이 되죠. 또 다른 거는 뭐 기업들에서의 채용 설명회라든가, 혹은 기업들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회의들, 특히 이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행사들도 상당히 뭐 유행과 같이 어떤 경쟁적으로 그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실제 이것들을 이제 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보면은, 첫 번째는 좀 재밌고 신기하다라는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필요성에 대한 어떤 니드가 없이 단순하게 메타버스의 그 유행에 따라가는 그런 그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뭐 팬사인회도 있었고, 콘서트도 있었고, 앞서 이제 위정현 교수님께서 다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요. 그 외에도 이제 뭔가 그 상품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그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건 메타버스의 사례도 되고 아니면은 가상현실의 사례도 되긴 합니다만, 뭔가 이제 경험의 공유, 특히 그 뭐 예전의 아티스트라든가 예전에 그 이미 돌아가신 가족들을 가상현 공간에서 좀 공유하고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많은 몰입감을 주고 상당히 좋은 반응들은 일으켰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사례들이 이제 어떻게 인더스트리로 갈 수 있고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가 저희 이제 고민이 될 것이고, 특히나 펫 같은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이제 추모 산업 같은 경우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것을 메타버스에서 하려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많습니다. 교육은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교육 허브를 구축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뭐 호두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도 있고, 메타버스 상에서 여러 형태의 교육 활동들이 일어나고 공유하고 경쟁하는 형태, 기존의 그 웹 기반 교육 플랫폼을 메타버스로 확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시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빨리 B2C에서 비즈니스 그 레버뉴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광고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가상 메타 휴먼을 이용한 활용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언서라든가 가상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꽤 많은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것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로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채널에서의 가상 캐릭터, 혹은 그 광고나 영화에서의 가상 캐릭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메타버스로 접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메타 휴먼들에 대한 사례들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기술 요소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그걸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응용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제 고민은 그런 것들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가, 그 대상은 무엇인가, 이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가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이제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요소별로 보면은 첫 번째 컴포넌트는 캡처와 모델링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는 주변 환경의 모양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행위도 분명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플레이어, 액터의 어피어런스하고 비헤이비어, 주변 환경의 어피어런스하고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잘 캡처해서 메타버스 상에 반영을 하는가가 중요한 사례가 되고요. 특히 공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BTS 공연을 본다라고 했을 때 공연장에서 보는 거하고 유사한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유사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공연장, 가상 공연장에 대한 모델링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 공연을 보는 거를 TV나 모바일 폰을 통해서 보는 것과 공연장에서 보는 것과의 큰 차이는 주변에 같이 공연을 보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터랙션과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캡처하고 전달할 건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캡처가 사실은 큰 이슈가, 기술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이제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매뉴얼하게 모델링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원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 인력 양성이라든가 제작 산업 지원이 많이 돼 왔는데 그보다는 이런 리얼타임 캡처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기존의 이제 레이버 인텐시브 인더스트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메타버스에서 이 기술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다행히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되음으로써 물리적 자산이나 프로세스나 뭐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복제본이 디지털 트윈인데 결국 대상 물체의 구성 요소 및 동작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캡처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여기에서의 가장 큰 컴포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세계하고 연동되고 학습하고 진화를 통해서 일관성과 동질성을 실세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게 그대로 카피되는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메타버스는 그대로 카피라기보다는 그거 플러스해서 뭐 단순화됐지만 어떤 앱스트랙트한 속성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임 모델링이나 비헤이비어 모델링이나 환경 모델링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레이버 인텐시브 컨텐츠 테크놀로지에서 벗어나서 기술 기반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나 플랫폼 기반의 메타버스 크리에이션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이미 있는 여러 형태의 보통 에셋이라고 부르는 여러 형태의 이런 모델들을 조합해서 2차 저작, 3차 저작이 지원되는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이 사실은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어떤 제페토 같은 플랫폼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어떤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필요하겠지만은 현재 지원을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데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을 꼽자면은 저는 이런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만들어진 컨텐츠가 어떻게 조합되고 그 조합된 것에 대해서 레버뉴가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여기서 프로핏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뭐 제가 그 예로 많이 드는 것이 초창기에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90년대 초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웹페이지를 직접 개인이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하다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이월드라는 서비스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함께 매우 잘 발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것의 공유 개념이 바뀌면서 페이스북이 나왔고 동영상이라는 캡처가 되면서 유튜브가 나왔고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을 봤을 때는 그러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통한 내 행동을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서비스에서 이제 내 경험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발전을 할 거라고 봤을 때는 그 경험을 저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과 유통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캡처 기술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는 뭐 로봇이라든가 드론을 이용해서 캡처하는 기술들이 있고 이것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 아주 실시간까지는 아니라도 꽤 잘 되고 있고요. 뭐 이런 볼ю메트릭 그 캡처라든가 아니면은 실시간에 마커가 없이 액션을 캡처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메타버스하고 연동하고 액션을 컨텐츠를 만들어내게 할 수 있나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기술의 발전을 보면 영상 기반 모델링, 영상 기반 갱신 기술 같은 것들이 실제 기술 연구에서는 발전이 되어오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주변 영상으로부터 이제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캡처와 제어를 위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순한 컨텐츠 생산의 지원에서 떠나서 플랫폼 기반 컨텐츠 유통과 재생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기술 기반 컨텐츠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 쪽으로 가면은 이건 전통적인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건 플레이어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 특히 물리적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어떤 사실감 있는 시뮬레이션과 현실 세계와의 동기화 및 경험의 모델링이라는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험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연의 예로 봤을 때 공연장에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가상의 공연장에서 그 관객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험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실시간 시뮬레이션 플랫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전달해 주는 것에서 떠나서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가상현실에서 보면은 그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을 그대로 다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그것을 잘 조합해서 실제 이 사람이 느꼈던 경험을 다른 사람이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의 뭐 일루전에 대한 인지적 일루전에 대한 연구라든가 가상 체화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메타버스에 들어왔을 때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가 있고 단순한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려가 기술적으로는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과 업데이트 대상은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거의 모든 객체들이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은 플랫폼에 기반한 퍼시스턴트한 메타버스. 결국 메타버스가 게임하고 다른 건 이런 퍼시스턴시가 되기 때문에 영속하고 영속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로부터 이제 공유 컨텐츠를 관리하고 개인화 기술이 요구됩니다. 특히 메타버스가 B2C 형태로 돼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감각의 차이를 모든 사람들은 감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시각적인 능력도 차이가 있고 청각적인 능력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화 경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기술 파트가 될 텐데요. 경제적인 적용도 있을 거고 물리적인 적용, 피드백 디바이스나 로봇을 이용한 물리적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경험의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전체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는 진화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정보의 공유에서 떠나서 거기서 느꼈던 감성적인 부분 혹은 거기서 느꼈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체적인 혹은 그 인지적인 그런 경험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여러 형태의 액추에이터가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통해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될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단순한 기능의 적용이 될 겁니다. 뭐 재화의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버튼을 누른다든가
그런 것들에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활동으로 적용이 넓혀질 거고 경험의 공유 형태로 넓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이그젬플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험 공유, 뭐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경험 공유이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었습니다만 개인별 가상 경험을 제공하고 개인 경험을 공유하는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실 여러 뭐 관광지라든가 제가 출장을 다니고 할 때 어떤 좋은 사이트를 보면은 제 와이프한테 공유를 하고 싶은데 사진을 찍어서도 그 느낌을 전달하기 어렵고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를 찍어서도 사실 그 느낌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잘 전달할 수 있고 거기서 일어났던 나의 행위, 예를 들어서 거기서 트레킹을 한 경험이라든가 거기서 스키를 탄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환경을 그대로 어느 위치에서 이 경험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주변 환경은 어떻고 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존에는 그것이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2차원 지도 플랫폼 상에서 사진의 위치라든가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가 기록되는 사실 뭐 그 클라우드 기반 사진 서비스들을 보면은 스토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진을 쭉 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올려주면 시간에 따른 스토리를 만들어줘서 스토리에 따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서 존재하게 되면 그 환경에서의 경험이 3차원적인 혹은 좀 더 몰입감이 있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나의 트레킹 행위라든가 아니면 스키를 타는 행위라든가 어떤 스포츠 행위라든가 일상적인 행위가 뭔가의 장치를 통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캡처돼서 거기서 공유가 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종묘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 종묘 제례 행사들 같은 경우에 100년 전 혹은 경주에서 그 경주의 특정 사이트에 갔을 때 1000년 전, 2000년 전의 행사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나의 행동이 그대로 메타버스 상에 적용이 되고 거기서 참여하는 다른 가상 캐릭터들과 공유된 경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 이 내가 존재한 그 공간의 데이터는 상당히 큰 데이터입니다. 일상적으로 뭐 그 디지털 트윈을 하는 연구 쪽에서 보면은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는 쉽게 나오는 데이터 크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시간으로 잘 처리해서 웹 기반 혹은 단순한 디바이스를 가진 사람들한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효율적 처리 기술 역시 필요한 기술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델링되고 캡처된 것을 제 와이프에게 전달을 해서 그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은 다 다른 거죠. HMD를 가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TV에서만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서 몰입 경험을 유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 모델링 기술과 공유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것들을 이제 실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와 재생산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2차원 지도, 동영상, 사진의 경험 제공을 뛰어넘는 실감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공유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재체험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타버스의 활성화 및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생각이 앞서 말씀해 주신 다른 두 분 교수님과 동의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게임 형태, 단순한 캐주얼한 형태의 서비스에서 이제는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토데스크의 이제 사업 방향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 산업 분야별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 분야에서의 연계된 메타버스로 상당히 분화되고 그것이 이제 B2B라면 B2B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라고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좀 더 가속화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다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떠한 플랫폼과 어떠한 부분이 공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어떠한 부분이 민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산업 지원이 들어가야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캐주얼 메타버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냐라고 한다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주얼 메타버스로서의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캐주얼 메타버스는 그 자체로서 발전 방향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하지만 산업으로서 봤을 때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당분간은 중단기적으로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다양한 계층의 활용과 경험 공유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메타버스가 특정인만 사용하는 리미티드된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서비스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시간보다 좀 길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석 부단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준영입니다. 네. 김명석 부단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에 연계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 부단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메타버스가 이제 B2B에서는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그리고 이제 현재 산업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분야에서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가지고, 검증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제 자동차 사고 예방, 그리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위해 가지고 디지털 트윈 활용해서 자동차를 직접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경우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제조 쪽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 BMW라든지 이제 세계 유수의 다른 이제 기업들도 보면은 그런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 같은 영역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트윈 혹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 적극 활용해가지고 현재 이제 아예 그런 가상 공간에서 공장을 아예 이렇게 미러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 검증들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결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B2B에서 또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한 영역에서 메타버스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이제 B2C라든지 혹은 이제 개인 레벨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 경험, 공유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공감을 위해서 사실 이런 이제 플랫폼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동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동반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레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로우 레벨의 인프라,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네트워크 레벨에서 인프라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현재 이제 국내에서 이제 5G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상용화되기도 했었고, 많은 이제 소비자들께서 이제 5G 쓰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런 5G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최대 전송량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쓸 수 있는 용량 정도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움직이는 케이스라든지 혹은 심지어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자동차를 타고 있는 그런 특정 환경 하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 수율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메타버스 환경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과 그런 통신 환경에서의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사실상 발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5G
이런 스탠다드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러한 특정 영역 혹은 특정 공간에서 별도의 이런 주파수 라이센스도 부여하는 뭐 이런 표준이라든지 그러한 이런 사양들을 정립을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한 이런 통신, 그러니까 커넥티비티죠. 예, 이러한 측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런 메타버스를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B2C 레벨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기술적인 내용은 김현석 부단장님께서 너무 잘 커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첨언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 이제 B2B랑 이제 B2C 관련된 그런 기술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났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은 얼굴 보면서 참 항상 이렇게 줌으로 회의할 때마다 이 좋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해보고 하면 참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회의하고 1년 내내 회의하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뵈면 명함 교환하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1년 동안 분명히 그래서 옆에서 이제 조금 뭐냐 좀 놀리고 이러죠. 아니 1년 동안 많이 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굉장히 서로 쑥스러워하십니다. 아주 김준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이걸 이제 발표가 이제 두 사람 발표하고 그다음 두 분 교수님의 이제 토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습니다만, 그럼 아까 이제 심한수 교수님이 이제 지적하셨던 그러니까 스몰 샷이죠. 스몰 샷, 스몰 스텝 또 그리고 김영수 교수님이 중요하게 짚어주신 게 공유, 경험과 공유라는 게 참 중요한 키워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단지 어떤 영상이나 어떤 사진 이런 걸 떠나서 대단히 이제 뭔가 복합적인 요소인데, 그리고 이제 김정인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B2C하고 이제 B2B 영역에서 어떻게 이걸 잘 끌어갈 것인가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B2C 같은 거 특히 보면 주로 지적하신 인프라라든지 구성 요소, 막 이동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넘어갈 길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환경, 또 메타버스 산업의 상황,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게 이제 오래 지나면서 메타버스가 상대적으로 이게 어쨌든 좀 수축기에 접어들 거다라는 또 공통의 또 우려 속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이 이제 기술이라든지 그런 뭐 비즈니스 측면 뭐 전체를 막론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부분 그렇게 하나의 우리가 토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비즈니스나 산업적인 기술적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대략 어떠한 쪽이 좀 좋을 건지, 중요할 건지 향후에 우리가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심하수 단장님, 한 가지 이제 어떤 방향,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향후에 2000년 결국에는 23년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게 어떤 게 좀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 2022년 1월쯤 뭐 발표됐던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 목표를 이제 5개년 정도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2026년까지 뭐 4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뭐 220개의 전문 기업을, 스타트업을 양성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그때 되면 뭐 전 세계 5위권 정도의 뭐 메타버스 강국이 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정책 목표를 잡고 이제 뭐 장기적, 중장기적 로드맵을 뭐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버블이 빠지는 이런 증세가 그 정책 발표 이후 1년도 안 돼서 이제 나타나고 벌써 가시화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주제어를 이제 언급하는 것조차가 상당히 금기어가 될지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또다시 누군가는 이제 용어 재정리를 분명히 다시 하실 것 같고, 하지만 아마
그 메타버스 사업 계획서, 정책 계획서에 있었던 주요 꼭지들은 아마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자칫 어떤 메타버스라는 유행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용어 때문에 자칫 그 부분에 동력을 좀 잃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좀 많이 있고요. 지금 그 김영석 교수님의 그 경험의 데이터화 및 그것의 공유 이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해왔던 부분들인데 그걸 보다 더 이제 뭐 2차원적이었던 걸 3차원적으로 또 4차원적으로 이제 높이시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보여지고 우리 인류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의 용어는 좀 뭐 어떻게 바뀔진 몰라도 그러한 큰 줄기만큼은 골자는 동일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이제는 정부도 좀 중립적인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쪽 분야를 추구하는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산업에 계신 분들도 이쪽 분야는 분명히 잘 될 거거든요. 꼭 일상생활을 위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이걸 괜히 야 이제 메타버스 다 갔어. 뭐 메타버스 수업 듣지 마. 뭐 이런 식의 얘기로 흘러가지 않고 학생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부터도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좀 안 좋은 좀 분위기로 좀 말하기보다는 이건 일종의 닉네임이었어 사실은. 우리는 원래 이쪽 방향을 계속 했었어야 됐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 이렇게 좀 잘 슬기롭게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그 20년장님 뭐가 좋을까요? 메타버스가 아니면 무슨 버스인가요? 또 누군가가 또 재밌는 용어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뭘까요? 메타버스가 아니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김영석 교수님, 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김한수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가상현실이라는 부분도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에 VR이라는 게 아티피셜 리얼리티에서 시작해서 버추얼 리얼리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인핸스드 리얼리티 계속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뜻하는 바의 차이는 굳이 구분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의로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가 섞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새로운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뜻하는 바의 차이는 굳이 구분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의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용어라는 것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 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인더스트리에서 잘 할 겁니다. 그게 게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용어가 어떻든 간에 공공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 서비스로서의 메타버스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고 앞서 뭐 2만 명, 4만 명의 전문 인력 양성이 목표라고 정부에서 이제 잡고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더 필요한 거는 그 4만 명 중에서 이런 메타버스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서비스를 제작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기반 스타트업은 기반 기술을 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스타트업이 200개에서 200개 중에서 플랫폼 스타트업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이 없이 또 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위한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은 뭐 무조건 정답이다 혹은 이렇게만 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고민이 된 다음에 정책이 수립되고 그 세부적인 목표치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강하게 이제 만약 정책을 만드는 부분에 있다면은 좀 밀어붙이고 싶고 언급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빨리 그 김영숙 교수님을 왜 정책 그 당국자로 만들어 드리는 게 네, 중요한 또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준영 교수님. 네, 뭐, 그 용어의 문제는 이제 저도 네,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예전에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많이 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이제 몇 년 후,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사물 인터넷, IoT라는 용어로 또 바뀌어가지고 쭉 가기 시작했었고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메타버스 그 용어 변천사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IoT가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런 이제 좀 이제 그런 용어의 변화에 그렇게 좀 이제 소위 말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휘둘리지 않고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나아가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엔 IoT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 IoT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뭐 SoC 칩이라든지 혹은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무선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이해와 좀 개발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이 쭉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듯이, 메타버스도, 그런 개념, 그러한 맥락에서 쭉쭉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런 민간 분야에서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B2B에서 민간 분야에서 그런 활성화한 예제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민간 영역에서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히려 예상치 않았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수 영역들에 대한 이제 이런 메타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뭐 영역 등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지원 등이 좀 있어야 될 게 최근에 이제 그때 최근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었을 때 거기에 이제 VR 체험관이라고 또 별도로 이제 섹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고퀄리티였었던 것으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제한된 컨텐츠로 개발이 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민간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서 개발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좀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될 텐데, 이제 그러한,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좀 이런 실제 이런 좀 지원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그런 기술적 요소들의 이해와 더불어 가지고 좀 정책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난 19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크게 70년대까지죠. 오랜 시간 논쟁을 했던 게 테크놀로지 푸시냐, 디맨드 풀이냐. 이거 대단히 큰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엔 결론은 안 나오고 끝났죠. 끝나고 뭐 닭이 멀기나 달걀이 먼저나 뭐 이것처럼 두 개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중요해. 이러고 이제 꼭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 디맨드 풀 각자의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제 뭐 논쟁을 했던 게 있습니다만 보면 이제 처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꼭 이제 테크놀로지 푸시로 가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기술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수요로 이제 디맨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거기서 이제 지쳐가지고 좀 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시차를 두고 일단은 수면 밑에 가라앉았다가 일정하게 이제 수요가 생기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계곡 이제 크랙을 건너는 거죠. 그래서 건너면 그걸 다시 이제 기술이 또 이제 등장해서 이제 수요를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이제 B2B도 그렇고 많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B2C라는 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또는 게임이라는 그 플랫폼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모델하우스 걸 이제 VR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초기 이제 시제품을 모델링을 이제 시제품을 만들 때 VR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저들의 반응을 좀 본다든지 이런 게
지금 있고 현재 이제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구찌나 이런 데서는 이제 B2C의 관점에서 뭐그 가상 세계에 아바타들이 착용할 수 있는 뭐 의류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게 이제 전부 뭐 테스트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미래에 이런 부분들이 좀 확산될 것이다, 또는 이게 분명하게 뭐 이제 갈 것이다라고 있는 그런 확신이 없는 채로 지금 모색하는 이제 그런 단계이긴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중요한 또 개념, 디지털 트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하나의 주제, 산업적으로 현재 과연 이제 어떠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의 관점에서 산업적으로 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을까? 어떻게 그렇다 B2B에 있어서 그 기업들이나 산업적 흐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백업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뭐 순서대로 해서 심화수 단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려운 질문만 드립니다. 예, 정부가 산업적 흐름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만을 내놓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최근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또 대규모 자본의 흐름에 그 소용돌이 중앙에 있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에서 많이 눈독을 들이는 이런 사업 분야일수록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 느낌에는 뭐 지금 메타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3년 뒤 안에는 복구될 거라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더 큰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사고를 칠 만한 디바이스들로 혁명적인 어떤 사람들의 대전환의 분위기 전환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이슈몰이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것이다. 근데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산업이나 이 국민들은 정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니네들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당장 저 AR 글래스에 지금 맞는, 애플 글래스에 맞는 컨텐츠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동안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 메타버스 사업하면서 비슷한 거 해왔으면 빨리 그 디바이스 나와서 빨리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시장 경쟁력 5위 안에 빨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타겟팅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몇몇 선도 기업들, 잘 나갈 만한 기업들을 타겟팅하면서 RFP를 준비해가지고 걔네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런 모델을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산 위에서 물을 쏟아 부으면, 정상 위에서 물을 쏟아 부으면 그 물길이 어디로 날지는 굉장히 케이오틱한 질문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패스웨이로 물이 흘러내려올 겁니다. 결국은 다 중력의 흐름 방향으로 흘러내려오겠죠, 종착지로. 근데 그것을 어느 하나의 두 개의 물길을 뚫어가지고 그 물이 잘 빠지도록 만든다고 예측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기관의 능력으로 가능할까? 뭐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물을 부어주면 길은 알아서 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가속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쇼컷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우수사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수사례는 오히려 정책의 직접적 노력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보다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탄생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기할 만한 아이디어를 좀 자제했으면 어떨까라는, 저는 그냥 좀 반대적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김영석 교수님. 네, 뭐 심한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그 일리가 있고, 실제 사실은 어떤 특화된 이런 형태의 지원보다는 전형적인 토양을 키우는 형태의 지원이 지금까지를 봤을 때도 좋은 성과를 보여온 것 같고요.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간에 그거를 악용 사례들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원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접근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앞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에서 중요한 요소를 생각해 봤을 때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나 관련된 것으로 정부 그 정책이나 지원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국토부에서 몇 년 전에 했었던 V월드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엄청난 비용과 상당히 이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활용될 수 없는 상태로 잘 만들었죠. 잘 만들어서 된 비용을 많이 들였음에도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구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 컨텐츠 자체에 너무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메타버스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뭐 유튜브나 싸이월드 예도 들었었습니다만 그거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작 플랫폼, 유통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퀄리티가 좋게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상점의 간판이 바뀌고 일주일만 지나면 인테리어가 바뀌는데 그거를 고비용으로 많이 만드는 거는 영속할 수 없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게 되는 플랫폼은 이것을 쉽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기술과 그러한 형태의 플랫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상당히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세컨라이프의 그런 어떤 교훈을 가지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거였죠. 김준영 교수님. 네, 저도 김현석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가지고 막 디지털 트윈을 뭔가 붐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접근하기 위해 접근성을 좀 더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로서의 좀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차 기업들에서 디지털 트윈 같은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기업들인 만큼 이제 직접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지라든지 기회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또 예제 중 하나인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좀 더 소규모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1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데서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뭔가 개발하기 좀 어렵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의 정부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뭔가 디지털 트윈 자체를 뭔가 키워가지고 우수사에 닦고 뭐 이런 거는 네, 저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현재 뭐 발표자 두 사람, 토론자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라는 게 어쨌든 수축기에 좀 쇠퇴기에 들어있다. 이게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려를 좀 표명하고 그 기반 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 기술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이 정책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겁니다만. 근데 이제 이 아까 심원수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산꼭대기에서 물을 붓는다. 참 좋은 비유입니다. 이제 재밌는 비유인데. 근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다 예산 커트됩니다. 기재부 가서 우리는 예산 뿌리고 민간이 다이내믹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집에 가 그럽니다. 근데 저도 원론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예측하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미 올해하고 내년 정도만 국정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3년 차부터 동력이 빠지거든요. 특히 이제 정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동력이 이제 차기 정부 그다음에 뭐 차기 대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급속하게 동력이 상실하는 이 과정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좀 좋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정책이 좀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지난 한 2년 동안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돈들이 너무나 이게 좀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뿌려졌다는 그냥 뿌려졌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메타버스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 좀 중요한 어떤 과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실용성,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 대한 상호 보완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제 대체 개념으로 자꾸 메타버스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 분의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의 전문가 그리고 그 토론 좋은 그리고 발표하고 코멘트 후에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세미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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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